자, 봅시다. 오늘 할 게 뭐냐면 단일어와 복합어라는 건데요. 단일어와 복합어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안 했더래서 얘들아 지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고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어의 형성 혹은 짜임 이런 거거든. 단어 어떻게 만들까야. 근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근이라는 거랑 접사라는 거였어. 맞아? 자, 얘네들의 개념을 먼저 말해봐. 개념을 말하려면 뜻을 머릿속에 새겨야 돼. 어근이라는 말할 때 이 근이 무슨 근이라 그랬어? 그렇지. 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얘들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기본 혹은 근본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요 의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먹다의 어디가 어근이 될까요? 먹다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 기본 의미, 이건 먹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어근이 있을까요? 먹의 어근이죠. 먹이. 그래서 왜요? 먹다는 먹다 아니에요? 아예 다는 얘들아 바뀌는 말이잖아. 문장에서 쓸 때 항상 다로 쓰이는 게 아니고 어때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래서 뭐 하는 애야? 바뀌는 애야. 그럼 바뀌는 부분에 그 단어의 근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바뀌지 않고 딱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근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어때? 새파랗다. 새파랗다. 그럼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파란 걸 말하는 거지. 근데 파란 상태 중에서 어느 정도 파란 거? 아주 아주 파란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새파랗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 꾸민 거, 어쩐 거 전부 다 빼고 나면 이 새파랗다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파랗. 맞아? 그래서 파랏 요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어근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얘들아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나무. 나무라는 말은 어디가 어근이겠어? 나무. 나무 전체가 어근이지. 왜냐면 얘는 다른 꾸며주는 말이나 다른 기능하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여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닫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런 걸 여닫이문이라고 그래. 우리 창문 보면 얘들아 이렇게 밀어서 열고 닫는 문 있지. 근데 그거 말고 집에 있는 창문 중에 옆으로 밀고 닫는 문도 있지. 맞아? 옆으로 밀고 닫는 문을 뭐라고 하냐면 미닫이문이라고 불러. 쟤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닫이문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여닫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열고 닫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닫다라는 말은 뭐 더하기 뭐예요? 열다 플러스 닫다지. 그럼 질문. 얘의 어근은 어디에 있어요? 얘의 어근. 여닫다의 어근은 어디 있어요? 열과 닫. 얘가 어근이죠. 됐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접사는 뭐였어요? 어근의 앞이나 혹은 어근의 어디요? 뒤에 붙어서 뭐 하는 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애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걸 니네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와야 돼, 그래, 얘들아. 그리고 공부를 해오면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더 잘 남아. 자, 앞뒤에 붙어서 무슨 기능이에요? 1번은 의미와 관련되죠. 의미를 더해주거나 의미를 제한해주거나 이런 의미와 관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바꿔줘요? 품사를 완전히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새 있잖아. 그거 볼래? 니네가 아까 파랏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 어근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파랏이라는 어근 앞에 붙어서 파랗긴 파란데 파랗다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파랗긴 파란데 어떻게? 아주 파랗다라고 하는 아주라는 의미를 추가해주지. 맞아요? 그럼 이 의미를 추가해주기 때문에 얘는 어때? 앞에 붙는 뭐가 돼요?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얘들아, 얘는 어때? 얘야. 요거 형태서 분석해봐. 뭐 더하기 뭐게? 얘는 그렇죠. 어디서 온 말이야? 달리다. 달리다의 달리라고 하는 무엇에 어간도 되지만 어근이지.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기가 붙은 거야. 그런데 이 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각해봐. 달리다라는 말은 원래 품사가 뭘까요? 품사니까 뒤에 사로 끝나는 말이야. 원래 품사가 뭘까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렇지.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서? 기가 붙어서 달리기라고 하는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명사가 됐습니다. 원래 동사였던 애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품사가 바뀐 거예요. 이 품사 누구 덕분에 바뀌게 됐어요? 얘 때문에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얘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접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런 기능이나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접사라고 말했었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잘 머리에 넣어놓고 일로 와봐 이제. 자, 우리말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앞에 뭐가 있어요? 단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 뭐라는 말이 있어? 라이 뭐 줘? 휴지 줘? 휴지는 없고 물티슈밖에 없는데 휴지 필요하면 밖에 나서 지금 갖고 와도 돼. 그죠? 그치? 뭐가 코피 났어? 코피 날 것 같아? 입술? 자, 단일어라는 건 뭐예요? 이 단자가 무슨 단자야? 호단. 단수할 때 단자지. 그럼 한 개라는 뜻이지. 복은 뭐 할 때 복자야? 복수할 때 복자지. 그래서 뭐야? 여러 개라는 뜻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단일어는 뭐가 한 개야? 얘들아 생각해봐라. 어근이랑 접사 중에 접사만 있으면 단어가 될까요? 접사만 있으면 단어가 될까요? 생각해봐요. 접사 한 개로만은 단어가 안 되지? 왜냐면 접사는 뭐 할 수 없는 애니까. 혼자 쓸 수 없는 애니까. 그럼 한 개가 있다는 건 뭐가 한 개가 있다는 뜻이겠어? 어근 한 개로만 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자, 예를 들어봐요. 하늘 어때요? 하늘. 하늘. 하늘 형태소 분석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얘 뭐가 되겠어? 단일어가 되겠지. 맞아요? 가방? 어때요? 단일어가 되겠죠. 맞아요? 나무? 어때요? 단일어가 되겠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복합어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앞에 복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어근에다가
다른 말 붙는 거야. 다른 애가 붙는 거야. 요게 복합어인데요. 누가 붙느냐, 알파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알파가 뭐일 수도 있고요. 어근일 수도 있고요. 알파가 뭐일 수도 있어요. 접사일 수도 있어요.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면 얘는 무슨 어가 돼요? 합성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 어때 얘들아? 잠깐만. 자, 형태소 분석해보자. 뭐 더하기 뭐지? 책 더하기 가방. 옳지. 더 이상 분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책은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아니, 선생님들, 의미가 있고요. 다른 말에 붙어서 품사 전환이나 의미 보충해 주는 거 아니면 무조건 다 어근이에요.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무조건 어근이죠. 가방,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어근이죠. 어근 있으니까 뭐예요? 합성어. 맞아요? 얘는 어때요? 피땀, 눈물 할 때 피땀. 피땀을 흘리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뭐 더하기 뭐죠? 피 더하기 땀이죠. 피가 나다의 피.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어근이죠. 땀 나다.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어근이죠. 어근 두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어때요? 돌다리. 잠깐만. 선생님 여기 돌다리 여기다 쓸게. 얘 어때요? 돌 더하기 다리지. 그럼 어근 있으니까 합성어 맞나요? 어근 맞죠? 네. 얘는 어때요? 밤낮으로 라는 말 하지. 그럼 밤낮으로 라는 말은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 밤 더하기 낮이지. 그럼 밤도 뭐고요? 어근이고요. 낮도 뭐예요? 어근이죠. 어근 결합돼 있으니까 합성어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어근에다가요.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애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다라는 말은 어근이 몇 개예요? 당연히 하나지. 높이 어근이에요. 근데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앞에 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들어가서? 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드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높기는 높은데 어떤 의미? 매우 라는 의미를 추가해 줬어. 맞아? 매우 라는 의미를 추가해 주니까 이 드가 뭐가 되겠어? 접사가 되겠지. 맞아요? 이해해 보세요. 얘 뭐 더하기 뭐야? 휘 플러스 젖다지. 맞아요? 젖다의 젖은 뭘까요?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어근이죠. 그럼 이 앞에 뭐가 붙어서? 휘가 붙어서 젖기는 젖는데 어떻게 젖는 거? 마구 젖는 거. 그러면 의미를 뭐 해줬어요? 추가해줬죠. 맞아요? 얘는 어떨까요? 무슨 말에? 그렇지. 지우다라는 말에 뭐가 붙어서? 개가 붙어서. 맞아? 지우다라는 말에 개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지우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우다의 지우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근데 개가 붙었더니 뭐가 됐어? 명사.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개는 뭐예요? 접사. 맞아?
출렁거리다. 형태소 분석해봐. 출렁거리다 하나 같은데? 형태소 분석해봐. 해봐. 어떻게 나눠 출렁거리다?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지 지훈아? 근데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출렁출렁 이라는 말 해 안 해? 하지. 그럼 출렁은 하나의 단어라는 뜻이야. 그럼 출렁은 품사가 뭘 것 같아? 출렁 자체는 동사일 수 없어. 왜냐면 우리말 동사는 기본형이 끝에 다로 끝나야 돼. 의성어 아니 품사. 품사로. 그지. 의태어기는 해. 출렁출렁한 모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의태어기는 한데 얘들아 얘가 품사로는 뭘까요? 혹시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있겠니? 그건 아니지. 동사, 형용사 중에 있겠니? 왜냐면 우리말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야 된다니까? 근데 얘는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아니겠지. 조사겠니? 그것도 아니겠지. 그럼 뭐나 뭐 중에 있겠어? 관형사 아니면 부사지. 질문.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수식? 명사, 대명사 수식. 부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수식? 니네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맞아? 관형사 대표적인 애 누구 있어요? 새책. 헌신발에서 새, 헌, 책, 신발 꾸며주니까 관형사. 맞지? 부사의 대표적인 애 누구 있어요? 빠르다는 품사가 뭐지? 빠른 상태야, 빠른 움직임이야. 이거 빠르다는 빠른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빠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지 않아?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동사, 형용사 헷갈리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라고? 구별법 1번. 동작성의 유무로 구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에 움직임이 있나 없나? 변화가 있나 없나?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낮다는 동사 형용사. 낮다. 지훈아. 낮다는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지. 맞아?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어? 상태니까 뭐예요? 형용사. 맞아? 상태니까 형용사.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낮추다. 낮추다는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이야. 라야 동작 같아? 동작인 것 같아, 낮추다? 지훈아, 낮추다는 동작의 의미인 것 같아? 도연아, 낮추다는 동작이, 대연아, 동작인 것 같아? 그럼 동작의 의미가 있으면 쟤는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질문, 지훈. 낮다는 형용사고 낮추다는 동사라 그랬잖아. 그럼 추는 누구야? 추는 뭐야? 추. 낮다에 추를 붙여서 낮추다가 된 거잖아. 그럼 추는 정체가 누구야? 선생님 다 말해줬는데. 낮다는 형용사고 낮추다는 동사라며? 그럼 낮다와 낮추다의 차이는 추가 있는 거잖아. 그럼 추는 낮추다라는 동사를 낮다라는 동사 형용사를 낮추다라는 동사로 바꿔준 애잖아. 그치? 그럼 쟤는 품사 전환의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추는 문법 이름 뭐라고 해요? 라이 뭐라고 해요? 빠세요? 대현이 추 뭐라고 해요? 접사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접사만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 지훈 접사만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 품사 전환의 역할을 하니까 맞아. 그래서 동작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저게 애매해. 잘 모르겠는데. 애매해. 그럼 2번 뭐를 넣어본다고? 는이나 니은을 추가한다. 얘는 누구에만 들어가는 말이냐면 동사에만 유의미한 말이에요. 동사. 가다에 니은 넣으면 뭐가 돼? 간다. 오다에 니은 넣으면 뭐가 돼? 온다. 먹다에 는 넣으면 뭐가 돼? 먹는다. 자다에 는 넣으면 뭐가 돼? 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동사는 말이 되는데 형용사는 말이 안 돼요. 예쁘다에 니은 넣으면 뭐가 돼? 예쁜다. 없지. 예쁘는다. 없지. 낫다가 형용사라며 형용사에 는다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 낳는다. 말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형용사에는 는다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얘는 어디에만 붙는 선어말 어미냐면 동사에만 붙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얘네가 붙어서 말이 되면 동사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나 청유를 만들어 보자. 명령은 명령한 말이고 청유는 권유하는 말이지. 예를 들자면 먹어라 가능, 먹자는 가능이야. 먹어라는 명령이고 먹자는 청유야. 근데 예쁘다를 가지고 만들어봐. 자, 너 예뻐라 지금부터. 말 안 되지. 우리 오늘부터 예쁘자. 말 안 되잖아. 그래서 동사만 뭐가 돼요? 명령과 청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왜 연말이나 연초에 막 새해 인사 보면 이런 말 있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 말 된다 안 된다? 문법적으로는 오류의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세요. 이거 왜 잘못된 말일까? 얘는 어디에서 온 말 기본형? 행복하다에서 온 말이지. 그러면 질문. 행복하다는 다로 끝났으니까 뭐 아니면 뭐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지. 그럼 여기서 질문. 행복하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작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지. 지훈아 맞아? 형용사지. 그러면 형용사는 뭐가 불가능해? 명령이나 청유가 불가능하지. 맞아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행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완곡한 표현이야. 그럼 행복하세요는 명령이니까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고. 형용사는 명령이 불가능이라고. 따라서 행복하세요는 원래는 어떤 말? 틀린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인데요, 선생님?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내다는 품사가 뭘까요? 지내다. 지내는 건 동작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는다나 니은다 넣어봐. 지낸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내세요 라는 명령, 가능, 불가능. 가능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따라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모르겠으면 얘들아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생각해.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동작성이 애매한 것 같으면 무조건 뭐 넣어봐? 는다나 니은다 넣어보면 돼. 괜찮아? 그럼 봐봐. 빠르다는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 왜? 너네가 좀 전에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는다나 니은다 넣어보라고. 빠른다. 말 돼요? 안 되죠. 빠르는다.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빠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얘 형용사고요. 얘를 뭐 해주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죠. 그럼 이때 매우라는 말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에이 선생님 공부의 기본은 이해죠. 물론. 근데 이해만 했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이해를 하고 뭐 해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들아
뭐가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먼저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긴 해. 이해와 암기 중에 뭐가 먼저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먼저라고 말하는 게 맞긴 해. 이해가 맞긴 하지, 먼저인 게. 근데 얘들아, 너네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학년이 좀 어리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이제 이과를 가고 싶어서 과학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화원, 생원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얘들아, 진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니네가 뭐라 그러냐면, 아, 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있거든.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은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좀 먼저 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누구 무슨 행성의 특징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무조건 암기를 먼저 하는 거야. 암기를 때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경우 있다고? 결국에 이해되는 경우가 학교 공부는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외워. 외워서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암기력이 올라가면 학습 능력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옛날에 그 얘기 안 해줬어? 인도 얘기? 얘들아 인도는 학구열이 되게 높은 나라야 낮은 나라야? 너네 혹시 알아? 되게 높은 나라야. 야 미국은 높은 나라야 낮은 나라야? 그래. 그래서 미국은 공부하는 애들만 해요. 공부하는 애들만 해.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걔네 왜 문맹률도 되게 높잖아. 걔네 왜 영어로 못 쓰면 스펠링 너네가 아는 단어들도 틀리는 어른들 엄청 많아 얘들아.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무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야. 왜냐면 학습을 그렇게 빡빡하게 시키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시켜.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만큼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란다. 인도는 학구열이 되게 높은 나라야. 그래서 인도는 뭐도 있냐면 얘들아 되게 비인간적이야. 뭐냐면 전국에서 우리나라 수능처럼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을 저학년 애들도 봐요. 그리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학교별로 레벨이 생기지. 전국 단위로 얘네는 공부 잘하는 학교, 얘네는 공부 못하는 학교가 딱 이렇게 줄이 세워진단 말이야. 똑같은 시험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랭킹이 막 있어. 전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 막 이런 랭킹이 있단 말이야. 어떤 중학교쯤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학교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교인 거야.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기들 공부를 좀 잘 시켜볼까를 공부를 연구를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뭘 암기하게 했냐면 힌두교 경전을 암기하게 했어. 왜냐면 인도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니까 힌두교 경전을 암기를 하게 했어요. 근데 질문, 힌두교라는 교과목이 있는 게 아니지. 그 경전이 과학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공부랑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아이들한테 힌두교 경전 암기를 시킨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오면 무조건 학년별로 암기해야 되는 힌두교 경전이 있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3년을 다니면 이따만큼 두꺼운 힌두교 경전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맨날 아침마다 시험을 봐.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 힌두교 경전을 암기를 시키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인가 이 학교에 학교 랭킹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쑥쑥 몇백 개씩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그 학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 그래서 기자들이 막 취재를 오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특별히 공부와 관련돼서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암기만 시켰어. 근데 그 암기도 뭐가 아니야? 교과목 암기가 아니야. 그지? 지금으로 너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면 성경책 암기하는 거야. 불교 경전 암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공부와 관련이 돼? 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얘들아. 요즘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 있어. 선생님, 저는 암기를 되게 못해요. 이런 애들 되게 많지. 선생님, 저 되게 못 외워요. 이런 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암기도 연습하면 느는 능력이야. 근데 다른 분야의 암기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내 암기와 관련되는 뭐가 발달한 거야? 뇌가 발달한 거야. 근데 그 뇌가 어디에도 작동해?
학습에도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가 자연히 잘 되는 뇌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경전을 암기했지만 교과목 암기도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래서 학습 능력이 쑥 올라가서 그 학교 랭킹이 상위 몇 %가 됐어. 그래서 자꾸 일본이란다. 인도 전국에서 되게 유명한 학교가 돼서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TV, 뭐 유튜브, 뭐 TV, 우리나라 무슨 시사 프로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 학교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외우는 걸 잘 못하고 외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암기를 아기 때부터 해야 돼. 물론 얘들아, 이해력이 중요하지. 창의력도 중요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너네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학원 선생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교과목의 성취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는 나 머리 좋아서 잘하고 머리 나빠서 못하고가 아니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해 버릇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 인도 애들이 얘들아 엄청 부잣집 애들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돼서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암기를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무슨 암기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이래요. 알겠지? 해버릇 해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아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아하는 다 할 수 있어, 이 애는. 하지만 암기가 돼야 니네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뭐 하다가 이거 간 거냐면 출렁하다가 이거 간 거야, 얘들아. 그럼 출렁. 이건 뭐야? 부사야. 의성어, 의태어는 무조건 다 부사입니다. 그럼 출렁은 뭐냐면 부사예요.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었어요? 거리. 근데 다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거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될까요? 품사가. 대현아, 뭐가 됐어? 출렁거리다? 다가 됐으니까 뭐와 뭐 중에 있겠어? 동사나 형용사 중에 있겠지. 그러면 출렁거리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말해봐.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지. 맞아. 그러면 부사였던 애가 거리다가 붙어서 뭐가 됐어? 동사가 됐지. 그러면 이때 거리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접사가 되는 거지. 이해가? 행복하다라는 말 있습니다. 행복하다. 얘는 뭐 더하기 뭘까요? 행복하다는 뭐 더하기 뭘까요? 행복까지 끊어지지. 맞아? 그러면 행복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하가 붙었죠. 혹은 하다가 붙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럼 질문, 행복이라는 말은 품사가 뭘까요? 행복,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 전부 다 뭘까요? 동사 형용사일까요? 행복? 아니죠. 그럼 관형사나 부사처럼 꾸며주는 말일까요? 행복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인 명사일까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일까요? 아니면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일까요? 그 중에 뭐일까요? 명사이겠죠. 맞아요? 행복은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붙어서? 하가 붙어서 얘들아, 행복하다라는 뭐가 됐어요? 형용사가 됐죠. 그러면 명사가 형용사가 되었으니 이때 하는 뭐가 될까요? 접사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품사 바꿔주는 접사 있으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 파생어라고 부른다. 괜찮아? 자, 그러면 접사를 골라볼게. 1번의 접사는 어디 있어요? 치. 2번의 접사는 어디 있어요? 맛. 3번의 접사는 어디 있어요? 이. 4번의 접사는 어디 있어요? 봐봐. 생각은 명사고 하나의 단어지. 맞아? 그럼 얘는 어근이야, 접사야? 생각은 어근이지. 자, 생각은 좀 전에 명사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근데 뭐가 붙어서? 하라는 말이 붙어서 생각하다라는 어떤 품사의 단어가 됐지? 생각하다. 동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잖아, 하다니까.
동사야, 형용사야? 생각하다, 생각한다. 말 되는데 동사나 형용사야? 동사지. 그럼 명사에서 동사가 됐으니까 여기엔 무조건 뭐가 있구나? 명사에서 동사가 됐으면 얘들아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접사 누구야? 하. 5번의 접사 어딨어? 헛. 6번의 접사 어딨어? 기. 얘들아 달리기도 품사 전환된 거지. 맞아? 원래 어디서 온 말? 달리다. 달리다는 품사 뭐예요? 동사. 기가 붙어서 달리기 뭐가 됐으니? 명사.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전환된 단어. 욕심쟁이의 누가 접사? 쟁이. 사냥꾼의 누가 접사? 꾼. 그 다음 풋사과의 누가 접사? 풋. 향기롭다는 얘들아 향기라는 말은 명사야. 맞지? 근데 뭐가 붙어서? 롭이 붙어서 향기롭다라는 뭐가 됐어요?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에서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니 얘 뭐예요? 롭은 접사. 품사 전환된 접사.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11번의 짓밟다는 당연히 뭐겠어? 밟다라는 밥 어근에다가 짓이라는 뭐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거지. 자, 12번이 문제야. 12번. 얘들아 12번 단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지붕. 라이. 태연이. 또. 지훈. 그럼 지훈. 지훈이만 안 들었어. 선생님 무슨 질문했어 지훈아? 그거. 뭔데 뭐? 내가 물어본 게 뭔데? 이놈아. 이놈아. 자 12번에 지붕이라는 말 있잖아. 자 요거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일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걸 말해줄게. 잠깐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얘네들 다 단일어 같지? 그지? 다 단일어 같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나눠질 게 없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파생어입니다. 헐, 어떻게 파생이 돼? 이거 전부 다 파생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봐봐요. 지붕은 뭘가 지붕이야? 집 위에 있는 뚜껑이 지붕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단어에서 왔을까요?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겠죠. 맞아요? 지붕은 집 플러스 웅입니다. 헐, 이파리는 얘들아 어떤 의미에서 왔을까요? 이파리. 이파리랑 비슷한 단어 니네 아는 거 있는데. 잎, 나뭇잎 할 때 잎. 맞아요? 얘는 잎 플러스 알입니다. 헐, 바가지는 옛날에 바가지는 얘들아 뭐로 만들었게? 그치. 지붕에 나 키우는 박. 맞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박 플러스 아지입니다. 무덤은 말이야 얘들아. 시체를 뭐 한 곳이야? 매장한 거. 매장은 한자어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 묻었다라고 하지. 맞아? 땅에 묻었어. 그럼 얘는 뭐예요? 묻다 더하기 엄이죠. 맞아요? 주검은 뭘 주검이라고 하게? 주검. 어떤 대상을 보고 주검이라 그래? 죽은 시체. 죽은 그것을 주검이라 그래. 그럼 얘는 어디서 왔어? 죽다 더하기
엄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입, 아리, 집, 웅, 박, 아지. 묻다, 죽다, 여기 뒤에 붙는 말들. 얘네들 전부 다 뭐요? 파생어라며. 얘네 전부 다 뭐요? 접사. 얘네 의미 있는 말이잖아, 얘들아. 얘네는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렇게 너네가 분석할 수 없었던 건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애들은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비교해봐. 따라라란 따란. 얘랑 비교해봐. 얘는 뭐야? 놀다 더하기 2잖아. 맞지? 그럼 얘를 만약에 이런 형태로 쓰려면 얘는 어떻게 썼어야 돼?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서? 요렇게 써서 형태에서 분석하기 좋잖아. 근데 얘네들은 왜 집웅이라고 안 쓰고 지붕, 입알이라고 안 쓰고 이파리, 박아지라고 안 쓰고 박아지라고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여기 뒤에 붙는 접사들 웅, 아리, 아지, 같은 애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전미사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 전미사야. 이런 경우에는 원래 형태소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그냥 발음하는 대로 적자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암기해야 되고요. 요 내용은 어디 가서 자세히 배울 거냐면 우리 제일 뒤에 가면 한글 맞춤법 파트가 있어요. 중학교 교과에서는 어디 나왔냐면 2학년 1학기. 2-1의 한글 맞춤법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디 있을 거냐면 똑같이 2-1에 있을 거예요. 아니다. 미안. 1-2,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거 언제 다시 배울 거냐면 너네가 경인을 간다는 기준으로는 2-1, 2학년 1학기 때 다시 배우고 고척을 간다는 기준으로는 2학년 2학기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 2학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붕은 뭐가 아니다? 단일어가 아니다. 뭐다? 파생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 쭉 내려와서 얘들아 14번 가볼래? 14번. 14번. 그럼 14번은 무슨 어일까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중에 뭘까요? 돌아보다는? 돌아보다는 두 개 합쳐져 있지. 누구누구? 돌다 플러스 보다. 그럼 돌다의 돌, 보다의 보, 두 가지 어근, 두 개 어근 다 들어가 있으니 얘는 무슨 어? 합. 옳지. 합. 자, 이제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얘들아 32번부터 36번까지를 해야 되는데 32에서 36번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개념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책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훈이 거에도 없을 거예요. 써두십시오. 이렇게 써봐, 우선. 1차 성분 분석. 의미를 먼저 써둘게. 의미상 두 덩어리로 구분함. 그리고 예시를 밑에다 써볼게. 자, 지윤. 눈웃음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중에 뭐일 것 같아? 다 할 거야. 지윤아, 너만 할 거 아니고. 지윤, 합. 지윤이는 합이래. 합. 자, 우리 대연. 대연이는 눈웃음 합일 것 같아, 파일 것 같아? 우리 대연이 합. 지훈.
넌 파일 것 같아? 그래서 좀 고민돼? 아, 그럼 봐봐봐. 라이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뭐야? 웃음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이야, 그게? 아, 그럼 뭐인 것 같기도 하고, 합인 것 같기도 하고, 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답 못 하는 거야? 혹시 그런 고민한 사람? 합이 3명이잖아, 라이 빼고. 3명이, 합인 것 같기도 하고, 파인 것 같기도 해서 살짝 고민이 됐던 사람 있어요? 맞아? 지윤이 그렇게 생각했어? 어, 어. 왜냐면 이 단어는 합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파로만 된 것도 아니어서야. 아니어서야. 그래서 라이가 고민을 한 거야. 그러면 요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선 뭐 먼저 하는 거냐면 니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의미상 2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눈 더하기 그렇죠. 웃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눈은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눈.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당연히 어근이죠. 얘들아, 이거 자체는 의미를 갖고 독립할 수 있는 말이니까 요거 자체는 뭐가 될까요? 어근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얘는 뭐예요? 아마 합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분석이 이게 끝이 아니죠. 아니죠. 왜요? 얘가 다시 분석이 되니까요. 얘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그렇죠. 웃다라는 말에 웃이라는 무엇에 어근에 음이라고 하는 뭐? 그렇지. 접사가 결합돼 있으니 선생님 얘는 뭐예요? 파예요. 그럼 얘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얘는 크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합성어가 맞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인 합성어랑은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뭐라고? 파생어를 포함한 합성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파생어를 포함한 합성어요. 그러면 32번 가보세요. 32번에 뭐가 있냐면 놀이터가 있지, 얘들아. 얘를 의미상 2덩어리로 한국 사람이니까 나눌 수 있어요. 의미상 2덩어리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놀이 더하기 터입니다. 그럼 놀이는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어근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터가 문제인데 얘들아. 터를 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놀이터라는 말이 옛날에 모고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걸 접사로 생각하고 틀린 친구들이 꽤 있어. 근데 얘들아 이런 말 하니? 우리 어디에 털을 잡았다. 세종대왕이 어디에 털을 잡았다. 이런 말 해 안 해? 하지. 맞아? 그럼 터라는 말은 뭐 할 수 있는 말? 혼자 쓸 수 있고 의미 있는 누구? 어근에 해당하지. 맞아? 어근에 해당하지. 그러면 얘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다 틀이? 합이다. 그런데 놀이라는 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놀이는 뭐 더하기 뭐? 놀다의 놀이라는 어근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 뭐구나? 파구나. 그럼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파생어를 포함한 합성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해봐. 이거 해보세요. 니네가 써보세요. 자, 내가 니네가 어떻게 썼을지를 칠판에다 써볼게. 이렇게 안 쓴 사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야. 니네 어떻게 썼을 거냐면요.
얘는 접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안 쓴 사람 손. 지훈이 이렇게 안 썼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비웃음을 의미상 두 덩어리로 우선 나누라 그랬지. 그럼 니네가 비 더하기 웃음으로 나눴다는 말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거야? 웃음이 아니에요. 이 말인 거지. 근데 비웃음은 무슨 말이야? 비웃다는 말이지. 맞아? 비웃다는 말이지. 우리 지훈이 어떻게 했어, 얘를? 응, 비를. 어? 어떻게 나눴다고, 얘를? 이렇게 나눴다고? 그런데 이거는 얘들아, 잘못된 거예요. 헉, 쌤, 왜요? 아니,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라는 말이야? 의미상 뭐 했다는 말이야? 비웃었다는 말이지. 맞아? 그럼 얘를 의미상 두 덩어리로 나누면 뭐가 돼? 비웃다에다 뭐가 붙은 말이야? 음이 붙은 말이라고. 맞아? 그럼 비웃다가 뭐가 되고 어근이 되고 음이 뭐가 돼서 접사가 돼서 얘는 무슨 어예요? 파생어죠. 비웃다 플러스 음으로 나누셔야 돼요. 얘도 파생어고 얘도 파생어지만 분석이 달라요. 그 다음 얘가 뭐가 돼? 웃다에 비가 붙어서 웃긴 웃는 것도 어떻게? 야비하게 웃는 거. 그지? 이게 비웃음인 거지. 얘는 어근이고 얘는 접사가 되는 거랑 얘도 뭐가 되는 거? 파.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를 포함한 파생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는 같아. 파생어를 포함한 파생어. 의미는 같은데 분석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 얘를 뭐로? 의미상 두 덩어리로 구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 시험지 얘들아, 요거 안 한 거 있죠, 우리? 지금 요거 안 한 거. 앞에 1번에서 6번 형태소 분석한 거 안 했고요. 밑에 합성어, 파생어, 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안 한 거 있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는데 우리 33번부터 36번 밑에 4개 있죠. 밑에 4개는 요 1차 성분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단어.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파생어입니다. 대부분 다 파생어고 합성어가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파생어는 무조건 뭐 동그라미 해갖고 와야 된다고? 접사 동그라미 해갖고 와야 된다고. 됐지? 자,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들아, 너네 5번에 나오는 성북동 비둘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수록 작품입니다. 교과서 수록 작품. 출판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출판사에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필수 작품이에요. 너네가 이제 3학년 되는 거니까 얘들아 1년 했으면 고1 되는 거지 성북동 비둘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김광섭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김광섭 모르셔도 돼요. 자, 모르는 시잖아. 그지? 모르는 시면 무조건 뭐 먼저 보라 그랬어? 제목이요. 제목이요. 자, 그러면 제목에 뭐가 있어요? 성북동에 살고 있는 비둘기요 라는 게 제목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 글의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성북동에 사는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누구를 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글의 대상은 뭐가 되겠어? 성북동에 살고 있는 비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질문. 시에서 화자는 말이야. 성북동 비둘기를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지. 따라서 우리가 시를 봤을 때 어떤 대상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걸 무슨 중심시라고? 대상 중심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면 니네가 확인할 거, 찾아낼 건 뭐냐면 이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시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그냥 자연물로서 비둘기의 특징이 아니고 누구와의 유사성? 우리들, 사람.
이게 뭔지를 생각하며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 예를 들자면 시에서 대나무가 나와. 그래서 시인이 화자가 말이야 대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대나무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사람의 어떤 모습하고 닮아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을 대나무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성북동 비둘기는 어떤 인간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을 뭐 하는 거야? 대신 보여주는 존재일 거야. 그러면 이 글에 나오는 비둘기의 설명을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 요거 말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자가 중심인 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 얘기하는 시라 그랬어요? 화자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시예요. 알겠지? 우리가 두 가지 시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시고 시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성북동 비둘기는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 이 시의 대상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뭐에 대해서? 비둘기에 대해서 뭐 하실 거다? 특징을 설명하실 거다. 그럼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지 생각하면 된다. 됐어?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자. 1년으로 가보세요. 자, 지훈아 1년 좀 읽어볼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응. 원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었어요. 얘들아 1년에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성북동에 살고 있는 비둘기의 상황이 나와요. 1년에 성북동 비둘기의 상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읽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요. 새벽부터 돌기는 산울림이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공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도나요. 얘들아 그럼 1년에서 성북동 비둘기의 상황은 뭐냐면 성북동 비둘기는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 성북동에 살고 있었지.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성북동 산에 뭐가 새로 생기면서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라는 말 나오지. 그럼 얘들아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는 건 밑에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돌 깨는 산울림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맞아? 이거 두 개 붙여봐. 그럼 얘들아 지금은 너네가 주소를 쓸 때 번지 주소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무슨 로 무슨 길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맞아? 이거는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데 도로명 주소가 생기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번지 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번지라는 건 뭐란 뜻이야? 주소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럼 선생님 주소가 새로 생겼다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주소는 누가 사는 곳에 주소를 매겨요? 누가 살아야 거기 주소가 생겨요? 사람이 살아야 주소가 생기죠. 그럼 번지가 새로 생겼다는 건 이곳에 누가 살게 되었다? 사람이 살게 되었다. 원래 산이니까 사람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안 살았겠지. 근데 거기 막 돌 깨는 산울림이 있어. 그러면 돌 깨는 산울림은 뭐를 짓는 소리겠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집 짓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니 이 지역이 지금 뭐가 되고 있구나? 맞아요. 개발되고 있는 거야. 헉!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의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원래 지가 살던 뭐가?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됐다? 두 글자 시옷 없어진 거야. 맞지?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해? 상으로 시작해. 상, 시옷. 그렇지. 맞아? 원래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존재겠지. 그래도 얘들아 얘 착해 안 착해? 얘 착해 안 착해? 착하지? 왜요? 아침에 뭐 하는 것처럼 여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살고 있는 성북동 주민들한테 축복하듯이 쭉 어떻게 된대? 날아간대. 맞아요?
1년은 그 얘기입니다. 성북동 비둘기의 상황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계속 뭐 생각하면서 하라고? 어떤 인간상이야 이거 생각하라고. 그지? 비둘기라는 것 자체가 주목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상이야 이거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자, 이어는 우리 라이가 읽어보세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대석장 포상이 메아리쳐서 피는 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얘들아, 마당이라는 말이 나와. 마당은 어떤 곳? 시에 나오는 말로 해주세요. 마당은 어떤 곳? 조용히 앉아서 콩알 하나 찍어 먹을 곳. 맞아요? 그럼 마당은 비둘기의 입장에서 좋은 곳, 나쁜 곳? 그렇지. 뭐 하는 곳? 위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니까 좋은 곳, 나쁜 곳? 좋은 곳. 근데 이 마당 이때 없대? 없대. 그러니까 비둘기의 상황은 어때? 그게 없으니까 비둘기의 상황은 어때? 부정적. 마음의 안식이나 위안을 받을 곳이 없는 곳. 마당. 맞지? 그 다음 그 마당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채석장 포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채석장은 비둘기 입장에서 좋은 곳, 안 좋은 곳? 안 좋은 곳이지. 얘들아. 안 좋은 곳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채석장이라는 건 뭐 하는 곳이고? 돌을 깨는 곳이고. 돌 깨는 곳은 왜 돌 깨고 있는 거니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 뭐 되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 파괴되고 있는 곳이니까 좋은 곳, 안 좋은 곳? 안 좋은 곳. 그러니까 비둘기의 상황은 어때? 부정적. 맞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그지?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구공탄 그 밑에 채석장에서 떼어낸 누구의? 돌의 온기에 뭐 한다? 입을 맞춘다라고 그랬나? 입을 닦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비둘기에게 뭘 주는 존재? 위로나 위안을 주는 존재.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연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야, 자연이 파괴돼서 비둘기가 자기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얘들아 되게 일시적인 거고. 그지? 그러니 비둘기의 현실은 어떻다? 부정적이다.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너네 생각해봐. 얘들아, 이 글에서 성북동 비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인간을 말하고 싶은 걸까? 어떤 인간을 말하고 싶은 거야, 비둘기는? 지금 현실 좋은 애, 나쁜 애?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응?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서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서울에는 재개발, 저기 너네 저기 그 뭐야 코스트코 있는 데 있잖아. 아이파크몰 있는데 거기 원래 뭐였어요? 근데 거기 교도소만 있었어요? 그 옆에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교도소 자리만 개발된 거예요? 아, 그래? 라이 몰라? 거기 교도소 있었던 거? 되게 옛날에 거기 교도소였어. 그래갖고 그 경인 중학교 옆에 있잖아, 걔가. 그래서 경인 중 약간 그렇게 좀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비하하고 이랬지. 옛날에 거기 교도소 있을 때. 그 얘기 몰라? 한 10년 전 막 이때. 10년도 더 됐나? 그지? 10년 더 됐어. 10몇 년 전에 말이야. 거기 교도소가 있었다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동네에 그때 없었으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게 교도소라는 거야. 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서울 시내에 아직 교도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교도소야. 그래서 얼른 개발돼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야. 막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가 개발돼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생겼어. 근데 얘들아, 교도소는 사람이 거기 직접 사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 와 있는 사람이고 걔네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거기 원래 이제 집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한 집들이 있었어요. 나름 자기네 삶의 터전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거야. 근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나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어져도 거기 들어갈 돈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재개발되면 나는 쫓겨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 어때? 나의 설매터전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발 사업 때문에 상실한 사람들이지. 나는. 그럼 나는 얘들아 어디에 향수를 느끼겠어? 뭐가 그립겠어? 원래 그렇지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인 이곳. 이곳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오는 거야 아침마다. 나 여기 원래 내가 살던 곳인데. 나 여기 원래 내가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오는 거지. 그러다가 거기서 뭐요? 떨어져 나온 돌덩이가 뭐같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원래 살던 곳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온기가 남아있다고 거기에 막 부리를 막 비비비비 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 비둘기의 모습.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이 성북동 비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개발 때문에 쫓겨난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얘들아 개발 때문에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한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곳,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맞아요? 자, 세 번째어는 우리 대현이가 읽어보세요. 마지막. 예전에는 사람을 성전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집 비둘기는 얘들아 그럼 어떤 애였어? 사랑이 충만한 애였어. 그치? 근데 이제 자연이 개발되고 파괴돼 버리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갖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결국에 비둘기는 뭐가 되었다?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개발되고 파괴되며 사랑을 상실한 인간.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파괴된 자연 속에 사랑을 상실한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다 뭐에 대한 시야? 성북동에 사는 비둘기에 대한 시야. 근데 실제로 성북동에 사는 어떤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나 비둘기를 포함한 뭐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아 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막 그 변두리로 이사하고 이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 빗대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에 빗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는 소외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소외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4번이 나오는데요. 4번에 뭐가 나오냐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나옵니다. 맞아요? 거기 있는 신경님은 기억하고 있읍시다. 오늘부터 신경님은 아는 사람. 신경님 누구야? 물어보면 말해야 돼. 신경님 알아야 되는 사람. 신경님 할아버지는 얘들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고3 언니 오빠들이 보는 책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에 신경님 작가 시가 실려 있었어. 그래서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작년 수능에 신경님 시가 안 나올 건데 앞으로 5년 안에 무조건 신경님 작가의 작품은 수능에 나올 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유명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야. 니네가 앞으로 수능을 볼 사람이니까 알아둬야 돼. 신경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시를 썼어요. 항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시 중에 항상 이런 시를 썼어요. 누구에 대한? 이거 써두세요.
우선 썼어? 그러면 얘들아, 신경님 할아버지가 소재로 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신경님 할아버지가 소재로 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맞지? 그러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소외된 사람들이 좀 다르거든요. 할아버지 시 언제 많이 썼냐면 70년대 전후한 시기. 그럼 생각해보자. 이때 소외된 사람 누구? 도시 하층민. 도시에서는 하층민. 하층민이란 말 좀 그렇긴 한데 쉽게 말하면 뭐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그지? 뭐 길거리에서 노점하는 노점상 이런 사람들. 도시 하층민이 소외계층이고 이 글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시골에 농사 짓는 농민들 있잖아. 이때가 되면 농민이 소외계층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농민들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지. 그지? 요즘에 왜 그런 사업 해가지고 농사 중에서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막 과학기술 AI 이런 거 해서 뭐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도 계셔. 근데 그분들 말고 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해봐. 어떤 사람? 시골 할아버지야. 기계 잘 다루실 줄 몰라.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본인의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0년대가 되면 소외계층이 됩니다. 왜요? 이때 뭐가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공장, 기계, 물건, 장사 이런 걸 해야 돈을 벌던 시대였어.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소외계층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70년대 이전에는 얘들아 뭐가 많았냐면 이런 시장이 별로 없었어. 뭐 광명시장, 무슨 시장 이런 상설시장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뭐 하니까 얘들아? 공장에서 일하거나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니까 장이 서는 날 장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상설시장, 마트, 슈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누가 소외계층이 되냐면 장돌뱅이가 무슨 말이야? 너네 왜 시골 가면은 엄마 아빠랑 여행 가서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무슨 5일장 무슨 3일장 이런 말 들어봤어? 정선 5일장 제주시 3일장 뭐 이런 말 들어봤어? 이거 뭐냐면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야. 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1일하고 6일에 우리 마을에 장이 서요 이러는 거지. 그럼 11일에 장이 서면 16일에 또 장이 서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는 항상 장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 그래서 11일에 가야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 장을 여러 군데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 불러요. 그럼 장돌뱅이들은 얘들아 뭐가 있어야 5일장, 3일장 같이 며칠에 한 번씩 쓰는 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런 장들이 점점 뭐 하게 돼요? 상설시장, 마트, 슈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장들이 의미가 없어져서 전부 다 어떻게 돼? 쇠퇴해. 많이 없어져. 그러니 장돌뱅이들의 삶도 어떻겠어? 어렵겠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뭐였냐면 소외계층이었는데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아우 나 너 이해해. 너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위로의 시를 쓴 게 누구라고? 신경님이라고. 그럼 얘들아 지금 제목 가봐. 제목 자체가 무슨 노래?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한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사람? 가난한 사람의 사랑 노래야. 가난한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지. 실제로 이 글은 신경님 할아버지의 자전적인 시예요. 신경님 할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고 신경님 할아버지가 살던 집 옆집에 한 청년이 새를 들어 삽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들아 새벽 일찍 나가서 맨날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뭘 하는 청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 뭐 하는 사람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을 이렇게 보니 되게 고단하고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의
고단함과 힘듦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쓴 것이 뭐예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알겠지? 가볼게. 요거는 우리 지윤이가 읽어보세요. 얘들아 첫 번째 줄 되게 중요해. 외로움 네모. 외로움 네모. 는가 네모. 는가 밑줄. 그럼 질문. 얘들아 이 글에 주어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요? 시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 글은 누구에 대한 시라고? 신경님 할아버지 옆집에 살았던 가난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 이 글의 행위의 주체는 전부 다 누구예요?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 남자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난한 상황이야. 가난함이라는 상황이야. 외로움을 뭐라고요? 모르겠는가? 이렇게 썼지. 맞아? 그럼 봐봐. 가난하는 상황. 정서. 질문. 는가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무슨 말이었지? 맞아. 형식은 무슨 형식? 물음의 형식. 형식은 무슨 형식? 물음의 형식. 그런데 물어보는 말이야? 당연하다야? 당연한 내용을, 마땅한 내용을 물음의 형식으로 바꿔. 그래서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야. 그럼 얘들아 질문. 가난한 사람도 뭐는 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외로움은 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 야, 가난한 사람도 외로움은 알지. 가난하다고 외로움 모르겠냐? 이 말인 거잖아. 맞아요? 그 밑에 읽어주세요. 그거 두 줄 가로로 묶어봐. 그럼 밑에 두 줄의 내용은 뭐냐면 얘가 외로움을 느끼는 뭐예요? 상황이에요. 이 청년이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야. 야, 이거 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청년은 뭐 느낄 거 아니야. 외로움을 느낄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 외로움 모르냐?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얘들아, 이 글 밑으로 좀 눈으로 훑어볼래? 이러한 형식이 계속 뭐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형식이 밑으로 계속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그럼 이제 네모할 거 괄호칠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지훈? 응. 그럼 어디 네모? 두려움 네모.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로로 닫아봐. 세 줄 가로로 묶어봐. 그럼 이 세 줄은 청년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 맞지? 그 다음 그리움 네모. 그럼 그 밑에는 뭐겠어요, 얘들아? 청년이 그리움을 느끼는 상황을 소개할 거지. 어떤 상황이 청년에게는 그리움을 주는데요?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가로로 닫아보세요. 그럼 얘들아, 나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이 얘기지. 청년이 생각할 때. 그 다음 밑에 줄. 그래, 사랑이라는 감정 네모. 그 다음은 그렇지.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던 일이야. 야, 가난해도 사랑 알지? 얘 봐봐. 여자친구랑 이랬었잖아. 이 말인 거지. 마지막. 응.
이것들을 네모. 그럼 질문. 이것들이 뭔데? 말해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맞지? 이 네 가지가 이것들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 그럼 얘들아, 왜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진짜로 버리는 게 아니지, 얘들아.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서 올라온 거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야. 그럼 시골에서 올라와서 얘들아, 공장에서 일하면 집에 자주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왜냐면 집에 가려면 돈도 들 거고 집에 가려면 시간도 들일 거니까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은 있지만 그 그리운 마음에 뭐 할 수는 없는 거야. 실제로 엄마를 보러 갈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여자친구를 사귈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일하는 아이들은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랑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요. 뭐가 없어요?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삶이 너무 뭐해서? 힘들어서. 삶이 너무 어때서? 빡빡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잘 느낄 겨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은 시가 이 시지.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아이고, 너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구나, 애구애구.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문제 다 풀어 오셔야 되는데 숙제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 시 있잖아, 이 시. 지금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한 사랑 노래에 표현상 특징 찾아갖고 오세요. 표현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법이 쓰여 있으면 표현상 특징이야? 선생님 아까 서리법 하나 얘기해 줬어. 그치? 이거 말고 이 글의 표현법이 되게 많거든, 얘들아. 요거 찾아오시고요. 무슨 법. 그 다음에 무슨 심상. 무슨 심상. 요거 두 가지를 너네가 시를 읽으면서 밑에다가 써가지고 오세요. 지훈아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써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상 특징과 표현상 특징에 무슨 법과 무슨 심상 요거 두 가지. 법도 여러 개고요. 심상도 여러 개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옆에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문법 단어의 형성 공부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독서 숙제, 비문학 숙제할 때 문단 내용 안 써오시면 이제 안녕이에요. 빠이빠이예요. 알겠죠? 세 번째, 문학에서 시 중에 옆에 있는 문제 풀어오시고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표현상 특징 정리해 갖고 오세요. 니네 스스로 찾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붙여줄게. 알겠지? 끝!